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었다는 전처의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전 선생님 큰아들 김동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금방 바꿔드릴게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크게. 나야, 나 김우전이야, 김우전이. 저 김유길입니다. 그래, 이길이 나 우전이야. 아, 나 김유길이에요. 글쎄, 나 김우전이야. 내 목소리 듣고 싶다면서? 아우, 그대로야, 그대로. 아, 나도 그렇지. 뭐라고 그래? 목소리가. 말 안 돼, 난 안 들래. 유길 동지,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옛 동지와 간절한 통화를 마치니 내가 뭐. 병상에 그는 한국 광복군 출신이다. 올해 98배 김우전 지사. 평생 광복군 배지를 놓지 않았다. 그 신념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이다. 저거보다도 광복회장님도 오셔서 광복회 신축 김우전과 통화를 나눈 김유길 지사. 갈 수가 있어야죠. 이제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그 역시 한국 광복군이었다. 1919년생, 올해 100세의 김유길은 학도병 출신이었다. 당신 어떻게 학병 나가게 된 거 그거를 약간 스토리 하실 수 있어? 일본에 난 오이다 대학을 나왔는데 조선 천도부에서 금년도 졸업생들은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걸렸어요. 昨年8月、朝鮮に徴兵制施行せられており、ここに満1年、関東同胞の輝かしき入営の時至る。この晴れの騒動に備える半島和光度の一列の気迫、在満想定のこの連部の姿を見よ。 1944년 대학 졸업생인 김유길은 일본군으로 끌려갔다. 일본 유학생이던 김우전도 마찬가지였다. (1943년) 일제는 이른바 반도인 학도 특별지원병제를 실시. 4,400여 명의 한국인 대학생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다. 2해 전,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동안 2차 대전을 관망하던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됐다. 강력한 반격에 나선 미국. 점차 일본 본토를 옥죄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린 일제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전장으로 끌고 갔다. 그중 한 곳이 중국이었다. 1938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나선 일본. 그 본거지 중에 하나가 장쑤성 쉬저우였다. 쉬저우에 남아있는 당시 일본군 츠카다 부대터, 김우전과 김유길 등 한국인 학도병들이 끌려온 곳이다. 당시 일본군 사단장 이름을 딴 츠카다 부대. 1944년 2월 중순 츠카다 부대로 끌려온 1,500여 명의 학도병들은 다시 각 부대로 배치됐다.
학도병 김우전과 김유길, 이들의 인연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김우전이는 생각이 나. 김우전 씨. 김국주하고 김우전이하고 김국주하고 생각이 나는데 김우전이는 학도병이야. 그 사람은 학도병이에요. 유길 동지, 김 동지 막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나갈 수는 없고 그냥 통화라도 귀가 잘 안 들리신데요. 김유길 선생님 귀가 잘 안 들리시죠. 안 됩니다. 전화만 못 들어요. 네네. 그럼 옆에서 좀 통역을 해주세요. 예? 크게 나야 나 김우전이야 김우전이. 저 김유길입니다. 예, 이길이 나 우전이야. 아, 나 김유길이에요. 글쎄 나 김우전이야. 내 목소리 듣고 싶다면서 아우 그대로야 그대로. 아, 나도 그렇지. 뭐라고 그래? 목소리가 말 나가. 안 돼. 나는 안 될래. 네, 안녕히 계세요. 이 동지 내가 네, 인사드리세요. 아버님 인사드리시겠대요. 유길 동지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징집 전 김우전은 리스메이칸 대학의 법학도였다. 김우전, 김유길과 같은 한국 대학생들이 강제로 전장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그들 상당수는 이를 또 다른 기회로 여겼다. 해양에서 그 독립운동을 3.1 운동하실 때 그 선생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네가 혹시 중국에 갈는지도 모를 테니까 중국에 가게 되면 거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 가서 활동을 해라. 일본군으로 남느냐, 탈출하느냐. 학도병들의 선택은 명확했다. 김우전과 김유길은 부대를 탈출했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이들은 무엇을 꿈꿨던 것일까? 윤봉길, 그가 등장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벌어진 일왕 생일 축하연과 일제 상하이 침공 승전연.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 단상에서 폭발했다. 시라카와 일본 대장과 가와바다 일본 거류민단장이 즉사했고 많은 일본군 지휘부가 중상을 입었다. 의사의 의거는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 배후는 김구 주석이 이끌던 임시정부였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일제의 끈질긴 탄압과 방해로 임시정부의 활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를 깨뜨린 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 다시 임시정부의 존재감이 커졌다. 특히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달라졌다. 尹奉吉来讲，他还是东亚协作知识之一，和安中根一样的，
它就作为一个韩国独立运动的象征，在中国人第一次展示给中国人面前，啊，以前中国人并不知道他也对中国人并不了解多少，但是中国人通过这件事情认识了韩国，了解了韩国独立运动，因此인봉제是韩国独立运动力量的一个象征。 의거 후 상하이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당시 비교적 안전한 프랑스 조계지에 있던 임시정부. 일제는 윤봉길 의거를 구실로 임시정부를 거세게 압박해왔다. 김구 주석에겐 거액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결국 임시정부는 근거지를 옮겨야 했다.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항저우, 장사, 광저우와 유주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했다. 양쯔강 지류인 타만강이 흐르는 충칭시 치장구. (1939년 4월) 임시정부는 중국 내륙 깊숙한 이곳까지 왔다. 당시 임정 요인들이 살았던 마을. 지금은 이렇게 쇠락한 집 몇 채만 남아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기강에 머물 때 이동영 선생 거주지였고 그 옆이 조상섭 선생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조성환 선생님 계셨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백범 선생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지금은 헐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 거죠.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곳에 1년 6개월가량 머물렀다. 어려움 속에서도 청사를 마련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던 임시정부. 장제스가 이끌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적잖은 도움이 됐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침략하고 점령했다.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도 바로 이때 자행됐다. 장제스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임시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구는 장제스의 임시정부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以后呢，就开创了中国国民党国民政府同金九为首的领导的韩国独立政府临时政府发生了联系，这是很关键的一个事情。就是说，韩国独立运动开始进入一个新阶段。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임시정부였다. 탈출한 학도병들은 한 곳에 모여들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장제스는 9개의 중앙군관학교 분교를 설치했다. 지금은 중학교로 바뀐 곳. 당시 이곳 린치엔에는 중국 중앙군관학교와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 즉 한광반이 있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제스는 임시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곳 군관학교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바로 이곳에 김우전과 김유길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모인 한국 광복군 간부 후보생이 70여 명이었다. 나중에 사상계를 발행하는 장준하, 전 고려대 총장 김준혁, 전 광복회장 윤경빈 등 김우전은 이곳에서 필생의 동지들을 만났다. 김일은 김일대로 탈출하고 나는 나름대로 일본 군대를 탈출하고 군대에 들어가는 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같은 배에 있었죠. 중국 그 군대에 간부 훈련을 반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쪽쪽 거기다 대서 그 수요가 한 38명 됐어요. 30여 명의 학도병들과 일본군 포로였던 청년들로 구성된 린치엔의 한광반 대원들. 이들의 훈련은 김학규 주임이 맡았다. 한국 광복군 간부 훈련반 과정은 4개월. 이들은 이 기간 군사훈련과 혁명사, 교양 강좌 등의 지휘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군을 탈출한 자신들의 선택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아직도 일본군 진영에 있는 학도병들과 다른 청년들도 끌어모아야 했다. 선전물을 작성, 일본군 진영에 살포했다. 또한 각자의 포부와 이상을 글로 펼치기도 했다. 직접 쓰고 등사해서 만든 잡지. 그 제목은 등불로 정했다. 나는 그때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소설, 조그만 소설을 내가 무슨 박명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개인의 박명, 민족의 박명, 이거에 대해서 박명이 됐어요. 4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면 중국군 장교로 임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임시정부였다. 우리 임시정부를 가야 된다고. 우리 임시정부가 탈출했지 가려고. 역시 우리는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에서 하는 그 중심인 줄 아니까 거길 가서 그 어른들하고 얘기해야 독립운동의 방향을 산다 이거야. 우리가 왜 일본 중국 놈하고 우리가 총을 맞대고 중국 사람한테 우리가 왜 총질을 하느냐?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 전쟁 난리 통해서도 우리 임시정부라는 게 어딘가는 있을 거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이 정신적인 정부고 사실상의 정부나 우리의. 1944년 2차 세계대전도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연합군을 상대로 넓은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일본. 그러나 전황은 일본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린치엔 군관학교에서 간부 훈련을 마친 학도병들. 그들 중에서 김유길을 포함 25명의 학도병들이 길을 나섰다. 처음의 뜻대로 임시정부를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신부는 중국군 장교였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는 이들의 여정은 힘겨웠다. 때는 1944년 11월 하순, 초겨울이었다. 배고픈 것이 제일 힘듭니다. 네. 먹을 거 없는 거. 그래서 곱게 해야 돼갖고 그게 있을 수 없으니까 매일 수백 리 걷는데 먹지 않고 걸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김우전은 한광반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해 광복군 제3지대에 편입됐다. 충칭까지 이천리. 학도병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일본군에게 수도 난징을 함락당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이들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양쯔강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했다. 임시정부도 이들과 함께했다. 양쯔강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피난길은 혹독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고충도 컸다. 일부 요인들은 가족과 함께 이동해야 했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는 나날이었다. (1939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치장에 집결했다. 이곳에 청사를 마련한 임시정부는 참모부를 신설하고 군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선전위원회를 설치, 선전 업무를 재개했으며 군사특파단을 설치, 독립군 모집을 시작했다. (1940년) 마침내 임시정부가 충칭에 입성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새 청사도 마련했다. 임시정부는 45년 해방 후 귀국할 때까지 이 청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복원을 마친 충칭 청사. 언덕을 따라 형성된 청사. 5동의 건물과 21개의 방이 있다. 이곳에서 6년 동안 임시정부는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0년대) 말 충칭은 일본군의 주요 목표물이었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충칭 대폭격. 충칭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폭격에 시달려야 했다. 1940년 7월에는 2000여 대의 폭격기가 한 달 동안 70여 차례나 충칭을 공습하기도 했다. 임시정부 요인들도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주석 김구는 결단을 내렸다. (1941년 12월) 임시정부는 일본에 성명을 발표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사흘 뒤였다.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수왕 명의의 포고문. 일본과 끝까지 싸워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본은 한반도만 만족하지 않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미국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연합국에 공개적으로 우리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하고 함께 싸우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대일선전포고죠.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임시정부의 선전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 1940년 9월 17일 이 평범한 건물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했다. 바로 한국 광복군 창설이었다. 그동안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무장투쟁 단체들이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으로 통합된 것이다. 한국 광복군은 각 지역에도 본부를 두었다. 충칭의 제1지대, 시안의 제2지대, 그리고 부양의 제3지대로 체제를 갖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한국광복군 창설입니다. 한국광복군 창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임시정부가 이동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의 직할 무장부대로 한국광복군 창설을 준비를 합니다. 군사특파단을 만든다든지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갖춰서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게 되죠. 그 결과가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로 나타납니다. 군사력을 확보한 임시정부. 광복군이 있었기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 증강을 위한 계획도 세웠다. 해외 원조를 통한 장비와 물자 확보, 군사 간부 양성과 동포 사병 모집, 광복군 창설 1년 내 세계사단 편성 등을 당면 전략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토를 회복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학도병들은 광복군이 되려 했다. 해발 3,000m, 날아가는 새도 넘기 어렵다는 곳 파총령이다. 한광반을 출발한 김유길 등 학도병들은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우회로는 없었다. 반드시 이곳을 넘어야 충칭의 임시정부로 갈 수 있었다. (1945년 1월 초) 학도병들은 눈보라치는 파총령을 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변변한 식량과 의복도 없는 행군이었다. 파총 넘어가는데 힘든 건 뭐냐? 체력 문제입니다. 체력 문제야.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제 뭐 저반이하고 먹고는 그때부터 이제 내내 걷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말하자면 그 추울 때인데 발이 꽁꽁 얼을 때문에. 그런데 신혼부이 뭐냐? 집신입니다. 예. 그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때 운동화도 없고 군화도 없는 시대니까
또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깁세기 신고 파전력을 넘은 거예요. 그때 6천리 중경까지 걸어갈 적에 생각은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6천리 걸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걸어요. 살을 내는 눈보라 속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며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다. 꼬박 14일을 걸었다. 마침내 모두가 무사히 고개를 넘었다. 이제 학도병들 앞에 충칭으로 가는 양쯔강이 펼쳐졌다. 을지공과 이순신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갈 때에 독립구나 영감 너걸 돌본 발에 3천만 번 죽더라도 나갑시다. 나 이 노래 부르면 꼴. 근데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이 된 김우전. 22살의 푸르른 청춘이었다. 그로부터 아들의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지난 80여 년, 단 한시도 그때를 잊은 적이 없다. 됐어. 해발 3,000m의 눈보라도 거뜬히 견뎠던 몸. 이젠 거동조차 쉽지 않다. 세월은 청력까지 앗아갔지만 그는 아직도 80년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소리 높여 부르던 용진가 가사마저 아득하다.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다. 인구 3천만여 명. 지금은 세계 최대의 도시가 돼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충칭. 1940년대 이곳은 우리 역사에서도 뜨거운 곳이었다. 파총령을 넘고 양자간 백기를 따라온 학도병대. 1945년 1월 31일 마침내 이들이 충칭에 도착했다. 최초의 탈출지였던 쉬저우의 츠카다 부대로부터 2,400여 킬로미터. 육천리의 대장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학도병들이 충칭 청사 앞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김구 선생이 맨 처음에 썼을 때 쭉 일일이 악수를 해 가는데 나도 이렇게 셌는데 김구 선생 와서 악수를 딱 했어요.
그때 악수의 그 김구 선생하고 나하고 처음 악수 딱 할 적에 분위기는, 기분은, 이 민족의 피는 부모 형제의 피보다도 더 진하다. 민족의 피는 부모 형제의 피보다도 더 뜨겁다. 이렇게 느꼈어요. 학도병들이 맨 먼저 바라본 것은 청사 높이 나부끼는 태극기였다. 김구 주석 등 임정 요인들은 이들을 뜨겁게 맞았다.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저 때 우리가 저때 임시정부 문간에 한 셋된 자체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간격이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우리가 이렇게 이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 간격 때문에 우리를 다 울었어요 그때. 예. 운다는 게 뭐 보통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간격의 눈물이죠. 예. 김유기를 비롯한 윤경빈, 장준하, 김준혁 등 목숨을 걸고 충칭까지 찾아온 33명의 학도병들. 이들의 꿈은 단 하나. 대한민국 광복군이 되어 일제와 싸우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임시정부에도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었다. 그 학도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가 한국을 점령했던 그 시기에 태어났고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일본 시대에 태어나고 일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이 사람들이 그걸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온다. 우리 국민들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엄청나게 고무가 된 것이죠. 광복군도 그렇고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학도병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의 고도 산시성의 시안.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두치진.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하던 곳이었다. (1945년 4월) 한국 광복군이 된 학도병들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군 특수부대 OSS 훈련을 받았다. 미 특수부대 OSS는 중국 전선을 비롯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전선을 활동무대로 하는 방대한 조직이었다. 광복군은 이들과 합작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그 주역이 학도병 출신들이었다. 자기네만 일본 상륙작전을 하기엔 힘들잖아요. 일본 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게 대학 출신들이니까 잘하니까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본토 상륙을 준비하던 미군과의 합동작전.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로 진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사람들은 한반도를 다 일본 본토로 생각하는 거야. 일본 영토. 하여튼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는데 2인 1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은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이 손으로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그걸 커넥트 해가지고 한 사람은 무전으로 디디다다디다 하고 에어베이스한테 수시로 연락하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훈련은 무전, 폭파, 요인 암살 등의 특수훈련. 국내 진공작전 때 활용할 첩보 활동과 유격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이 무렵 김우전이 놀라운 군사 문서를 개발했다. 바로 한글 암호문이었다. 한글 자모를 숫자와 특수문자로 바꾼 암호문. WK,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안희성 부양에 있던 광복군 제3지대 소속의 김우전. 그 역시 특수부대 OSS 대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여느 광복군과는 다른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백범 김구의 비밀 비서였다. 김구 주석을 가까이서 모시던 시절, 지금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는 독대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다 독대를 했는데 시계를 빼주면서 이 시계가 사실은 윤봉길 의사가 쓴 시계를 바꿨다. 그래서 이 시계를 윤봉길 아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다. 목숨을 걸고서 활동을 해라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 시계를 보여주는 것은 윤봉길 의사와 같이 거사를 해라. 그 뜻이라고 그 받을 때도 생각했어요. 해줄 때도. 그러니까 냉정해 보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줄 때는 그 시계를 빼줘서 중요해요. 윤봉길 의사처럼 되는 것, 당시 모든 한국 광복군들의 바람이었다. 조국 광복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 염원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는 듯했다. 광복군들의 OSS 훈련 과정은 3개월. 대원들은 낙하산이나 잠수함을 이용 국내로 진공할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OSS 쪽에서 광복군 대원들에게 OSS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반도에 투입시켜서 적 후방 공작을 전개한다. 그런 작전 계획을 OSS 쪽에서 짰죠. 그리고 작전 이름을 이글 프로젝트, 독수리 작전이라고 짜는 것이고. 각 도별 지역 책임자도 선정됐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1945년 8월 7일) OSS 책임자 도노바는 임시정부와 비밀 공작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김구와 함께 광복군의 한반도 투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3개월 훈련을 마치고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던 때,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졌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광복군들의 낙담은 컸다. 교관들이 아각 떠들어. 그래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 이게야. 야, 그래서 야 그러면 야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게 됐다. 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한 녀석은 있다. 야, 이제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됐구나. 갑자기 전쟁이 끝나니까 상당히 사기가 충만해서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아주 사기가 채채가지고 예, 우리가 할 일이었구나. 또 하나는 기쁘긴 하지만 허전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온 광복. 국내 진공작전이 무산된 광복군들의 심경, 일반인들과는 달랐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충칭 청사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1945년 11월 임정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미 군정이 끝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다. 젊었던 광복군의 삶에도 시간이 쌓였다. 학도병 출신 광복군은 이제 몇 푼 안 남았다. 작년에는 경빈이가 갔어, 경빈이가. 그러면 가고 뭐 다 가서 뭐 나하고 둘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평화, 우리나라의 해외의 통일 그걸 염원하면서 살다가 가세 뭐 자네나 나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가자네. 내 생각은 그랬네. 자네 좀 말하게. 광복군 한 분이 운명을 달리했다. 김우전이었다. 98배 나이로 생을 마감한 한국 광복군 김우전. 이제 그는 역사가 되었다. 아, 여기 있구나. 윤경. 여기 윤 회장님도 있습니다. 그러게. 윤경빈 회장도 여기 계시네요. 황희선 씨도 여기 와 계시네. 황희선 씨. 황희선. 당신 저기. 황희선이? 응. 황희선이 아니지. 근데 여기 와 계셔. 여기 오니까 다 맞네. 응. 야. 아버지, 여기 김우전 씨 묘가 아직 비석이 안 새겨졌네요. 아, 여기가. 이거 보십시오. 김우전의 묘야 이거. 이제 이게 아직 이게 되지를 않았대요. 마지막 광복군이 그의 동지를 찾았다. 여보, 당신이 죽기 전에 내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김우전이 동주 사람. 내가 죽었구나. 난 살았어. 나도 곧 갈 거야. 우전은 난 간다. 김우전이라고 해서 부를 기회도 없겠구나. 이제 부를 기회가 없죠. 잘 있어. 혹시 내놓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그들이 남긴 유산은 위대했다.
민주공화제 역사를 열었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 최초의 근대 국가를 선언한 거고 따라서 이것은 혁명입니다.